여러분, 두바이 초콜릿 아시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작 두바이에는 없습니다. 서울 연남동 골목에서 태어난 디저트가 두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죠. 마치 부산에서 만든 음식에 뉴욕 피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 비슷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가짜 두바이 디저트를 진짜 두바이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국 BBC까지 한국의 이 기이한 디저트 열풍을 집중 조명했죠. 심지어 원조국 아랍에미리트 매체들은 한국에서 우리 초콜릿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디저트 하나를 사기 위해 영하 20도에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냉면집에서, 국밥집에서, 심지어 초밥집에서까지 팔리는 쿠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열풍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의 한 쿠키에 주목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BBC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한 나라의 디저트 유행을 다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BBC의 보도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쿠키에 얼마나 열광하느냐면 누군가는 이 디저트를 파는 가게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지도까지 만들었다고 전했죠. 네, 맞습니다. 두쫀쿠 맵이라는 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개발자는 여자친구가 두쫀쿠를 너무 좋아해서 사주려고 찾다 보니 매장마다 전화하는 게 번거로워서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글로벌 디저트가 한국식 소비 문화와 결합해 폭발적인 유행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래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형시키며 어떻게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는 겁니다. 수백 개의 두쫀쿠가 오픈 몇 분 만에 동나고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쿠키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두쫀쿠 풀었으면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부터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쿠키가 아니거든요.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의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습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듬뿍 섞어 속을 만들죠. 그리고 이걸 코코아 가루를 넣어 녹인 마시멜로로 얇게 감쌉니다. 겉은 말랑말랑, 속은 바삭바삭. 그런데 씹으면 쫀득쫀득합니다. BBC조차 쿠키라는 이름과 달리 식감은 쌀떡에 더 가깝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인의 DNA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쫀득함에 집착하는 민족이에요. 떡볶이, 인절미, 찹쌀떡, 마카롱까지 한국에 들어온 디저트는 결국 쫀득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두바이 초콜릿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한국의 디저트 장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쫀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원조 두바이 초콜릿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식감입니다. 원조는 초콜릿 바 형태로 단단하게 굳어있죠. 하지만 한국의 두쫀쿠는 떡처럼 말랑하고 씹을수록 쫀득한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의 고소함, 카다이프의 바삭함, 마시멜로의 달콤함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한 입 베어물면 겉에 부드러운 초콜릿 마시멜로가 치아에 달라붙고 속에서는 바삭한 카다이프가 부서지며 피스타치오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게 바로 로컬라이징, 현지화의 성공 사례입니다. 외국 음식을 그대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겁니다. K-팝이 서양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듯이 K-디저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국식 재해석을 원조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원조격인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UAE 매체 걸프뉴스를 비롯한 여러 아랍 언론들이 BBC 기사를 인용해 두바이에서 기원한 두바이 초콜릿이 한국 스타일로 변형돼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워하는 뉘앙스였죠. 더 흥미로운 건 글로벌 푸드 매체 타임아웃 두바이의 반응입니다. 이 매체는 2026년 두바이에서 주목받을 9가지 음식 트렌드 중 하나로 두쫀쿠를 꼽았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까지 덧붙였죠. 두쫀쿠를 두바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속 기사까지 예고한 겁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한국에 들어와서 두쫀쿠로 변형되고 이 두쫀쿠가 다시 두바이로 역수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두바이 현지 한인 식당에서 두쫀쿠 레시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맛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푸드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 한국 디저트의 글로벌 저력은 이미 수출액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4억 400만 달러, 약 5,9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식감과 비주얼을 더한 두쫀쿠는 K푸드의 고도화된 재현지화 역량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맛있게 재창조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한국 식문화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열풍이 어떻게 이토록 폭발적으로 확산됐는지 그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유행에는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그 결정적 순간 말이죠. 두쫀쿠의 티핑 포인트는 2025년 9월 정확히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쫀쿠를 가득 베어 물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입술에 초콜릿 파우더가 묻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죠. 함께 올린 문구는 이랬습니다. 그거 봐, 내가 이건 유행이 아니라고 했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장원영은 2025년 1월 유튜브 덱스의 냉터뷰에서 내 마음속엔 아직도 두바이 초코가 있다. 2025년 첫 번째 유행은 두바이 초코다 라고 말했고 같은 해 5월 채널 15회에서는 두바이 초콜릿에 꽂혀 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스테디다 라고 강조했죠. 꾸준히 두바이 초콜릿 사랑을 어필했던 그녀가 두쫀쿠까지 인증한 겁니다. 팬덤 경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원영의 팔로워는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녀가 먹은 디저트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전국에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한 사람의 SNS 게시물이 수백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내는 시대입니다. 장원영뿐만 아닙니다. 가수 권은비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두쫀쿠 메뉴를 출시하며 두쫀쿠는 금은방이지 라고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김세정은 지인에게 선물 받은 두쫀쿠를 역대급이라며 감탄했고 강민경은 회사 시무식 때 두쫀쿠를 김밥처럼 말하는 두쫀김을 직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쯤 되면 두쫀쿠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트렌디한 아이템, 나아가 지위 상징이 된 거죠. 나도 장원영처럼 두쫀쿠 먹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불을 붙입니다. 바로 구하기 어려움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게 두쫀쿠 열풍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유명 두쫀쿠 매장입니다. 오픈 1시간 전부터 줄이 늘어섭니다. 영업 시작 30분 만에 하루 물량이 전부 소진됩니다. 매장 앞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품절이라는 문구와 함께 1인당 3개 구매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롱패딩과 털장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묵묵히 줄을 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다. 구하기 힘들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 남들이 다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편승 효과죠. 두쫀쿠는 이 심리를 완벽하게 자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쫀쿠 맵이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국 두쫀쿠 판매 매장의 위치와 실시간 재고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자에게는 매장 입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에 자기 가게가 등록되는 것 자체가 홍보 효과인 셈이죠. 온라인에서는 두케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두쫀쿠와 티켓팅의 합성어입니다. 배달 앱에서 두쫀쿠가 등록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빨리기 주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두쫀쿠 가격은 개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지만 수요가 높아져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고 카다이프도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피스타치오에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렸고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아예 품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상황,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희소성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를 노린 의외의 도전자들이 등장합니다. BBC의 보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쿠키, 빵 종류를 잘 취급하지 않는 일식집, 냉면집 등 식당에서도 팔고 있다. 심지어 철물점이나 청소업체도 두쫀쿠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한 뼈구이 음식점에서 직접 두쫀쿠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주인은 50개 이상의 두쫀쿠를 먹어보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틈새 시장 종략입니다. 대부분의 두쫀쿠 카페가 이른 오후에 품절되니 저녁 시간대에 판매해서 야간 수요를 잡겠다는 거죠. 결과는 하루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백반집 사장은 적자가 계속돼 폐업까지 고민했는데 두쫀쿠 때문에 매출의 10에서 20% 부수입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의 한 초밥집은 판매 3주 만에 월 매출이 30% 증가했다며 요즘은 초밥보다 두쫀쿠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쫀쿠 제조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재료와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고 제작 난이도도 기존 제과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특별한 오븐이나 기계 없이 주방시설과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면 완판이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두쫀쿠가 단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쫀쿠 자체의 매출도 쏠쏠하지만 두쫀쿠를 사러 온 손님이 다른 제품도 함께 구입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에 객단가 상승 전략도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식사 주문을 조건으로 두쫀쿠를 판매합니다. 뼈구이 음식점은 최소 19,000원 이상 주문해야 두쫀쿠를 살 수 있습니다. 두쫀쿠 하나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결국 본 메뉴까지 주문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보여주는 건 한국 자영업 시장의 치열한 생존 본능입니다. 유행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올라타는 유연성. 이게 한국 상권의 특징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쫀쿠 열풍은 이미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인타운 시노쿠보. 이곳 카페들에서 두쫀쿠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50g과 100g 두 가지 크기로 초콜릿과 말차 맛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발음을 살려 두바이 쫀더쿠 쿠키라고 부르거나 쫀득한 식감을 떡에 비유해 두바이 모치 쿠키라고도 부릅니다. 도쿄뿐만이 아닙니다. 오사카, 나고야, 아이치현까지 확산됐고 일본 대표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개당 약 500, 600엔, 한화로 5,000, 6,000원 수준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두쫀쿠를 파는 가게가 50여 곳 이상 생겼습니다. 소셜미디어로만 판매하는 업체들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죠. 한 카페 대표는 작년 11월보다 12월보다 이번 달 매출이 올랐다며 두쫀쿠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말을 지나 1월은 상대적으로 외식업계가 위축되는 시기인데 두쫀쿠 덕을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찹쌀떡 가게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두바이 쫀득 모찌를 구매하며 인스타그램에서 두쫀쿠를 알게 됐다.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홍대 거리에서는 맹추위에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스마트폰으로 두쫀쿠를 검색하며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SNS에서는 두쫀쿠 레시피 챌린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레시피를 보고 해외 사용자들이 현지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내수용 유행이 글로벌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K푸드 전문가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만의 창의적 해석을 가미하는 방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쫀쿠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K-디저트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탕후루,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그들의 운명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2017년 대만에서 건너온 대왕 카스테라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얻으며 홍대, 강남, 이태원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동네마다 매장이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30여 개의 브랜드가 생겨났고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17개, 가맹점은 150개에 달했습니다. 인기 창업 아이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리고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절규가 터져나왔고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대만 카스테라 사업이 망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장면이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2023년 탕후루가 똑같은 패턴을 밟았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우후죽순 매장이 생겨났고 업계 1위 업체인 달콤왕 달구탕후루는 2023년 말 500호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기준으로 겨우 78개 매장만 남았습니다. 하루 평균 2개꼴로 폐업한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취향, 건강 우려, 과잉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둡존쿠는 이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국적 요소, SNS 인증샷에 최적화된 비주얼, 구하기 힘든 희소성, 이 세 가지가 단기 성공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잉 공급, 품질 편차, 소비자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수급 불안, 원재료 가격 급등, 너무 많은 비전문 매장의 난립으로 품질 편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BBC조차 인기의 평승에 나타난 가짜 둡존쿠 등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대왕 카스테라나 탕후루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반면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는 호불호 요소가 적고 작년부터 수요가 꾸준해 마라탕이나 소금빵처럼 시장에 안착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유행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한국 식품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SNS가 알고리즘을 타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인플루언서가 불을 붙이고 언론이 검색량과 품절 대란을 기사화하며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과잉 공급이 되면 피로감과 함께 거품이 꺼집니다. 이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왕 카스테라는 15개월, 탕후루는 1년을 버텼습니다. 둡존쿠는 과연 얼마나 갈까요? 둡존쿠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외래 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 입맛에 맞게 재창조하고 폭발적으로 열광하고 그리고 빠르게 지쳐가는 모습 말입니다. BBC가 주목한 건 단순한 디저트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의 역동성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과연 둡존쿠는 하나의 장르로 남을까요? 아니면 스쳐가는 유행으로 기억될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음 유행이 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줄을 설 겁니다. 그게 한국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둡존쿠 오래 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